당신 그 아이 간이 참 싱싱하더군.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말이야.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깨끗했어. 박진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식탁 위에 놓인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보다 더 붉고 더 비릿했습니다. 우아하게 와인 잔을 기울이던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투명한 크리스털 잔 속의 붉은 액체가 미세하게 출렁이다가 멈추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편 박진석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B- 하고 울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가 배어 나오는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고요한 다이닝룸에 고기가 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 그리고 박진석이 고기를 씹어 넘기는 목넘김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경련하듯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그녀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농담이 지나치네요. 식사 중에 비위 상하게 간이라니 생선이라니. 당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한가 봐요. 헛소리가 다 나오고. 고성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와인 잔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잔은 입술에 닿기도 전에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인 몇 방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툭툭 떨어져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박진석은 그 붉은 얼룩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가에 묻은 소스를 냅킨으로 닦아냈습니다. 그의 동작은 지나칠 정도로 정갈해서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농담. 내가 당신과 수년간을 살면서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였나? 고성희, 당신은 나를 참 몰라.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당신에게 나는 그저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물주이자 배경이 든든한 허수아비였을 테니까. 박진석이 나이프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고성희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심장까지 긁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서류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분노에 차서 구겨버린 쓰레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에는 그 종이가 시퍼런 칼날보다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이 귀퉁이에 적힌 사망신고서라는 5글자와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이름 지은호. 고성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식도에서 신물이 넘어오는 것 같은 역겨움과 원초적인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아래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고성희의 반응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즐기듯 관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폐렴으로 죽었다던 당신 딸 지은호. 작년에 기적처럼 되살아났더군. 예수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죽어서 화장까지 했다던 아이가 살아서 쌍둥이 오빠한테 간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이게 현대의학의 기적인가 아니면 당신이 연출한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인가? 대답해봐, 고성희. 당신이 쓴 시나리오잖아. 고성희는 테이블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듯 하얗게 질렸고 손등에는 파란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완벽했습니다. 사망신고는 수년 전에 뇌물을 써서 처리했고 지은호 그 아이는 입을 다물기로 각서까지 썼습니다. 심지어 흥신소 직원을 시켜 돈을 주고 멀리 해외로 보냈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새어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고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끝장이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했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누군가 당신에게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건 동명이인이에요. 세상에 지은호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같은 대기업 회장님이 되어서 그런 찌라시 같은 말에 휘둘려요? 나를 믿어야죠. 당신 아내인 나를. 오해라, 나를 믿으라.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건조하고 냉소적이어서 고성이는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성이의 뒤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성이의 심박수와 엇박자를 이루며 압박해왔습니다. 고성이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서늘한 인기척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두 손이 고성희의 어깨를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 손길은 안마를 해주는 듯 다정해 보였지만 실상은 덫에 걸린 짐승을 확인사살하려는 사냥꾼의 손길이었습니다. 고성희, 내가 지난달에 출장 갔다고 했었지?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니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났거든. 배에 지네 같은 커다란 수술 흉터를 달고 끙끙 앓고 있는 젊은 아가씨였어. 고성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그 사실이 확정되는 순간 고성희가 지난 20여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거짓의 성벽에 우지끈하고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듯 다정하고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그러더군. 자기는 엄마가 죽은 줄 알았는데 고아원에서 짐승처럼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아한 사모님이 찾아와서 100억을 줄 테니 간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안 그러면 하나뿐인 쌍둥이 오빠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이야. 수술대에 오르면서도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보면 안 되냐고 했더니 당신이 뭐라고 했다더라. 징그러우니까 입 다물어 그랬다지. 성희야, 너는 참 대단한 사업가야. 자식의 장기도 거래 품목으로 쓰다니. 그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아니야. 그년이 거짓말한 거야.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꽃뱀 같은 년이라고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 없는 년 말을 믿고 나를 의심해요? 내가 우진이 살렸잖아. 우리 우진이 살리려고 내가 내 간까지 주려고 했는데 부적함 나와서 얼마나 울었는데.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식탁 위에 와인 잔이 쓰러지며 붉은 와인이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성희의 우아했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들켰다는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악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붉게 충혈된 눈은 그녀가 더 이상 고고한 사모님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거짓말. 유전자 검사 결과도 거짓말일까? 한우진과 지은호, 그리고 당신 고성희. 세 사람의 유전자가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데도 99.99%. 이 숫자가 거짓말을 할까? 박진석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봉투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진석은 가볍게 피했습니다. 고성희의 손톱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수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에 대한 애정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증오, 그리고 혐오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재단 특별감사가 시작될 거야. 외부 회계법인, 국세청, 그리고 검찰 특수부까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써서 널 탈탈 털어버릴 생각이야.
너가 재단 공금 횡령한 15억, 한우진 미국 체류비로 빼돌린 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세탁한 돈,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은호 입막음 비용으로 흥신소에 건넨 돈까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내 목을 조를 거야. 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삭제될 거야. 박진석, 당신 미쳤어? 내가 무너지면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슈울츠 그룹 사모님이 횡령의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지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 거고 당신 회장 자리도 온전할 것 같아?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당신 그 잘난 명예 나랑 같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거라고.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룹의 명예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인질로 삼아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을 리 없다고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관없어. 내 손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거야. 오히려 주주들은 환영하겠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결단력 있다고 칭송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설령 내가 회장직에서 내려온다 해도 너를 감옥에 쳐넣고 파멸시키는 꼴은 꼭 보고야 말겠어. 내 인생의 오점을 내 손으로 지우는 거니까. 너는 내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야. 그냥 내 집에 기생하던 기생충이었을 뿐이지. 박진석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이닝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와인이 흥건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값비싼 드레스가 붉게 물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망 신고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변호사에게, 아니 청와대 인맥에게라도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잠금 패턴조차 풀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리자 휴대폰은 잠겨버렸습니다. 으아악, 박진석,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고성희는 휴대폰을 대리석 바닥에 내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공허하게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예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이 되자마자 들이닥친 감사팀과 검찰 수사관들은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구석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고성희는 이사장실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통장들을 꺼내 미친 듯이 파쇄기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빨리 갈려라 좀.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종이가 갈리는 위잉 소리가 그녀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파쇄기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타는 냄새가 났지만 고성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쑤셔 넣었습니다. 아직 다 못 없앴는데 이 장부가 발각되면 횡령뿐만 아니라 뇌물공여, 조세 포탈 혐의까지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문 여세요.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입니다. 문 안 여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문 밖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고성희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옷 좀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여자가 옷 입는데 들어오려는 거예요? 인권도 없어요? 고성이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녀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도어락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 하는 드릴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쇠파이프로 문을 가격하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양복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이는 파쇄기 앞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반쯤 갈린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비자금 장부의 표지였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고성애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읊조리며 고성이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자 고성이는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슈울츠 그룹 안주인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너희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남편 박진석 회장한테 전화해. 당장. 고성이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박진석 회장으로부터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언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성이는 양팔이 꺾인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로비로 나오자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친딸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했다는 제보가 사실입니까? 아드님 수술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를 하신 겁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일 생각조차 못하고 카메라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끝까지 당당한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화장은 번졌지만 고개만은 꼿꼿이 쳐들었습니다. 비켜. 다 비켜. 난 죄 없어. 이건 음모야. 박진석이 꾸민 짓이라고. 고성희의 외침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호송차에 억지로 태워졌고 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유리창을 두드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가 섞여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박진석과 고성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고성희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민낯은 10년은 늙어 보였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표독스럽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감옥에서 썩으면 성재랑 영나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애들 엄마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고성이는 여전히 자식들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박진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반성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성재와 영란은 오늘 아침에 면회 신청 거부했어. 아이들이 널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우진이는 당신이 억지로 이식시킨 그간 때문에 거부 반응이 온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정신이 무너져 버렸어. 밥도 안 먹고 자해까지 시도했어. 당신이 망친 건 내 인생뿐만이 아니야. 아이들의 영혼까지 짓밟아 으깨버렸어.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 특히 끔찍하게 아끼던 우진이가 자해를 했다는 말은 그녀에게도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당신 집안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내 새끼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야. 가난한 집 딸이라고 시어머니한테 멸시받을 때 당신이 막아준 적 있어? 당신네 식구들이 나를 가정부 취급할 때 난 살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어. 우진이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 어미가 자식 살리겠다는데 그게 죄야? 가난? 멸시. 그래서 자기 딸을 버리고 죽은 사람 취급했나? 그건 생존 본능이 아니라 탐욕이야.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자식들을 도구로 썼을 뿐이야. 괴물이 된 걸 모성애로 포장하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 입에서 어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구역질이 나.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냈어. 위자료는 한 푼도 없을 거고 재산 분할도 꿈도 꾸지 마. 너가 재단에서 횡령한 돈 메꾸느라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보석들, 심지어 내가 아끼던 그 명품 가방 하나까지 다 압류했으니까. 넌 빈털터리로 감옥에서 늙어 죽게 될 거야. 사식 넣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 광급밥이나 맛있게 먹어. 박진석, 가지 마. 야, 박진석,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널 어떻게 내조했는데. 야, 돌아와. 고성이가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박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고성이를 제지했습니다. 수감번호 4885번. 조용히 해. 앉아. 고성이는 교도관들에게 팔이 꺾인 채로도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접견실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고성이의 몰락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슈울츠 그룹 안주인의 추락은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유튜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고성이는 저에게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재간을 가져가기 위해 찾아온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얼마면 되니? 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제 쌍둥이 오빠는 바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죽이는 거라고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그리고 오빠라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제 살점을 떼어줘야 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깼을 때 그녀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우진이 병실에만 있었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고성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고성이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는 박진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영나가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었고 한우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며 비틀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도 저는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모성애가 어떻게 죄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어. 악마가 따로 없네. 사람들은 뉘우침 없는 그녀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고성희는 자신의 친족을 도구화하고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공금을 횡령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모성애로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그 죄를 엄중히 물을 필요성을 절감한다. 주문. 피고인 고성희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 지은호에게 위자료 5억 원을 배상하라.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년.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은 모두 사라지고 늙고 병든 몸만 남아 감옥에서 썩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 이거나. 난 잘못 없어. 난 엄마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진아. 성재야. 영나야. 은호야. 엄마 좀 살려줘. 여보. 고성희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법정 문이 닫히며 차단되었습니다. 박진석은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구멍은 시리고 아팠습니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계단을 내려오다 멈춰 섰습니다. 저만 치서 지은호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과조차 그녀에게는 짐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일 테니까요. 그저 마음속으로 그녀의 앞날을 축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영나가 다가와 박진석의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 다 끝났다. 아주 길고 지독한 악몽을 꾼 것 같구나. 우진이 오빠 유학 가겠대요. 몸 좀 추스르면 미국 말고 유럽 쪽으로 가서 미술 공부 다시 하겠대요. 여기서 벗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저도 웹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엄마 핑계로, 집안 핑계로 그만뒀던 거, 이제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박진석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도 새싹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만든 가짜 성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쌓아 올릴 진짜 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뭐든 해보렴. 아버지가 응원하마. 박진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함도 텅 빈 화려한 저택도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나 회장이 아닌 진짜 박진석을 찾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가슴 속 응어리를 씻어내듯 시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가 갇힌 구치소의 작은 창문으로도 같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평 남짓한 독방. 변기 하나와 낡은 담요가 전부인 그곳. 그녀에게 그 햇살은 희망이 아니라 닿을 수 없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지은호의 얼굴처럼 보이다가 한우진의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리고 차갑게 돌아선 박진석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런 건데. 그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귓바퀴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정적만이 그녀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고독과 후회,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감옥뿐인 긴 밤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친딸을 제물로 삼고 가족마저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비정한 어머니 고성희. 그녀의 몰락은 결국 자업자득, 사필기정이라는 옛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박진석 회장의 늦었지만 단호한 결단,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긴 여운을 남기네요.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사랑이라 우기는 고성희의 마지막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